그게 안정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이 퀄리티, 네. 재무적 안정성도 높고 이익도 안정적인 회사를 뜻하는데 한국에는 이런 그 하이 퀄리티 기업들은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을 저는 정말 인덱스로 사라. 왜냐하면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근데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자신 없다. 오늘은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의 저자이신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어떻게 시장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싼 게 너무 많아서 네. 괴로워요. 어.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제일 뭐 싼 건, 최고 싼 건 채권, 특히 회사채 쪽인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한전채나 이런 게 5%대 후반. 네. 거기다 금융채라고 해서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도 그것도 5%. 네.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금리 한 6%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정도 금리를 주는 채권들이 지금 시장에 널렸는데 거기다 미국만 가더라도 하이힐드 펀드 이런 거 7%. 네.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채권도 30년 만기가 7%. 거의 지금 뭐 채권 시장은 물반 고기반인데 그것도 왕창 사놨다가 또 더 좋은 게 나오면 못 살까 봐. 그래서 지금 투자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 좀 편하진 않는 게 야, 이게 이렇게까지 값싸게 금방 이렇게 값싸게 널려 있는 시장이 와서 네. 지금 뭘 사는 게 가장 좋을까? 그 고민을 하더라고. 마음이 불편함. 사업은 힘든데 투자는 네. 뭐 참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괴로운. 이거 그 한전채나 금융채 이런 거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사기 힘들어요. 아, 사기 네, 힘들어요? 펀드들, 국공채 펀드들, 국공채, 그 공사채 펀드들 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게 아니면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ETF 같은 것들도 괜찮고. 아, 이것도 그냥 증권사 어플로. 예, 예. 그 저 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아, 네. 자, ETF는 시장에 상장된 펀드니까요.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데 가셔서 이제 우리나라 공사채 펀드들 사셔도 괜찮고요. 네. 그럼 이런 거는 그 채권이라는 거는 원금이 기한까지 보존되다가 그 가운데서 계속 그 이자를 주는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럼 이런 거 보통 만기가 몇 년인 거예요? 보통 3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국채는 10년, 20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채가 좀 좋죠. 왜냐하면 국채가 장기 국채일수록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 상승폭이 커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발행된 채권이 한 2%짜리 채권이 10년이 발행됐어요. 네. 근데 올해는 4% 채권이 10년짜리 발행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작년에 발행된 채권은 이제 9년짜리가 됐지만 쟤는 이자 2%밖에 안 주잖아요. 네. 자,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났겠죠. 아. 가격이 대폭락했을 겁니다. 거의 뭐 한 20% 가까이 빠졌을 거예요. 아, 그러겠죠? 예.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게 지금 4%인데 벌써 지금 3.5까지 내려왔고 내년에 저는 한 3% 보거든요. 3%도 깨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내려가면 내년에 발행되는 채권은 이제 3%예요. 자, 그러면 올해 발행된 4% 채권, 4.5% 채권 인기는 어떻겠습니까? 이건 가격이 폭등하겠죠. 네. 네, 그래서 만기가 많이 남을수록 가격의 폭등이 더 크겠죠. 당장 내년에 만기면 1년만 이자 더 받고 끝인데 10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따라서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진다 싶을 때는 만기가 긴 거. 네. 그래서 국채가 지금 좋은 거죠. 그래서 네. 국채도 10년물 국고금리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상품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사면 됩니다. 아, 이 국채가 산 다음에 중간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뭐 ETF니까. ETF. 주식처럼 매일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뭐 예금하고 달라요. 예금을 저는 왜 추천 안 하냐면 예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만기까지 그걸 보유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10명 중에 3명도 잘 그 만기까지 못 버텨요.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자를 거의 못 받거든요. 아시죠? 예. 또 적금 해약해 보신 분 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나 적금이 투자의 시작으로는 참 좋은데 만기까지 그걸 보유하는 분들을 저는 잘 본 적이 없어요. 예금 만기까지 그것까지 잘 보유하신 분들은 상위 3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만큼 만기까지 보유하신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금리가요. 4%에서 지금 3.5가 만약 됐다면 이게 만약에 또 앞으로 어려워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채라는 게 네. 가장 안전한 채권이니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국채만큼 안전한 게 없어라고 생각하고 이걸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불황이 온다라는 게 뭘 뜻하냐면 미래에 대비해서 투자나 고용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게 불황이죠. 네. 예, 그리고 반면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주식 부동산 안 하고 안전적. 전부 예금을 하니까 그럼 은행들은 대출은 해줄 데는 없는데 또 자금을 쓰겠다는 데도 없죠. 그런 데 비해서 예금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 들고 뭐 사겠어요? 국채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돈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국채 수요는 계속 커지는 반면 정부는 내년에 뭐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칠 거라고 지금 생각 안 하니까 예. 내년에 발행할 국채량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런데 국채 수요는 크니까 불황이 올 때는 금리가 떨어지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채는 기업이 망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망하는 리스크들을 감안하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국채보다 금리가 훨씬 높죠. 그래도 뭐 한전이나 금융, 은행 이런 거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데도 그게 소화가 안 된다는 게 얼마나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아, 그걸 안 사가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5.7, 5.8에 낙찰이 되고 그랬던 거죠. 좀 최근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과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6% 가까이에 낙찰됐거든요. 저는 그거 산 사람들이 승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은 또 이 뭐 저변에 경제 저변에 뭔가 숨겨져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기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가 있다라면 더 그걸 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지급 보증을 선 그러니까 대주주가 기획재정부인 회사가 한국전력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주주인 회사가 한국전력인데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공적자금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위험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샀거나 네. 그거조차 무서운.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을 때죠. 한국전력조차 망할 거라고 벌벌 떨면서 투자를 못하는 시기가 왔을 때가 예, 정말 뭐 인생에 몇 번 없는 투자의 찬스잖아요. 그렇구나. 지나가긴 했는데 아직도 네.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20년 코로나 때는 소위 그냥 주린이라고 하고 지금은 또 체린이라는 또 용어가 막 퍼지더라고요. 네, 채권 지금 하기 정말 좋은 시기죠. 근데 이제 채권 금리가 벌써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1%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4.6, 4.5까지 갔던 게 지금 3.5가 깨졌나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이거 금리가 빠지고 나면 투자자들 중에 근데 이제 국고 금리 3.5면 그래도 또 사겠지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3%가 됐다. 3%가 깨졌다. 자, 그러면 계속 국채 살까요? 그 돈들이 이제 다른 데 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를 사거나 공기업이 발행했던 공사채를 사거나 특수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사거나 그러다가 또 그것도 금리가 예를 들어서 4%대로 내려오고 그러면 회사채도 좀 사볼까? 뭐 다 망하겠어?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은 불황일 때는 국채가 최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나면 야, 공사채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이걸 왜 안 사? 하면서 이제 얼마 전까지 한전 망할 수도 있어. 1년 적자가 20조인데 이거 망한다. 이러고 아무도 안 사던 한전채를 누군가 사기 시작하면서 한전도 이제 자금 사정이 숨통이 트이고 은행채도 숨통이 트이고 그러면서 은행들도 대출 늘리고 또 한전의 적자 문제들도 뭐 예를 들어서 걱정이 완화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채로 가고 이런 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가는데 신용경색이라고 해서 대그룹들이 부도나고 그러는 시기가 올 때는 6개월이 아니라 몇 년 갈 때도 종종 있죠. 그 대표적인 게 2002년 카드 위기 때는 한 2년 갔죠, 이게. 그리고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때도 한 2년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마음 편하게 국채 그리고 이자가 좀 더 필요하시다면 저는 공사채 펀드들 이런 것들 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국채나 회사채 매력적이죠. 이 3.5% 레벨이면 정말 높은 거잖아요. 최근 10년 사이 최고 레벨에서 조금 떨어진 정도에 불과하고 더 나가서 공사채 같은 경우는 아직도 5%대니까 이런 건 뭐 충분히 괜찮죠. 그래서 이 채권형 펀드를 사실 때 또 그 검토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 뭐가 편입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걸 보시고 거기 좀 찜찜하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 15%인데 11월 달 수출이 그러면 내년 기업 실적 박살난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금리도 높고 그리고 수출도 안 되고 내수는 지금 부동산 망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내년 1분기 실적이나 내년 초과의 실적이 잘 나올 리가 없고 기업 실적들이 엉망으로 나올 테니까 당연히 신용등급도 하향돼서 트리플 A가 더블 A 된다든가 또는 싱글 A가 트리플 B 된다든가 이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급이 한 등급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앞에 자릿수가 달라지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그런 채권들은 시장에서 아무도 안 사고 그러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현대차가 발행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행했던 3년 만기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금리 9%에 발행됐어요.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런 채권 사면 뭐 거의 한 2, 3년 만에 한 30% 이상 벌었죠. 30% 더 벌었죠. 왜냐하면 금리가 그 뒤에 얼마 안 지나서 3%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럼 9%짜리 채권은 얼마나 인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채권 가격이 폭등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리고 그때 특히 기아차 BW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거 샀던 사람들은 대박 났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안 좋아지고 기업들의 어떤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시기에는 채권금리가 회사채의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때가 주식시장은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기업들 파산 리스크까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퀄리티 주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익의 성장성 됐고 불황에도 안전하고 불황에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순현금이 많고 이렇게 높은 이자 레벨에서 이 돈을 잘 굴려서 이자 소득을 두둑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부실한 기업들을 적게 M&A하는 뭐 이런 기업들이 인기가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게 회사들이 한국엔 거의 없으니까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대주주가 문제들이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돈이 많고 순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지방의 알짜 땅 부자들 회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회사 주식을 사라고는 우리가 말 못하는 게 퀄리티 측면에서 경영진의 퀄리티가 워스트 오브 워스트인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큰 거 사면 안 돼요? 대형주.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어요. KTNG랑 포스코 말고 또 더 있나요? 삼성전자를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어요? 내년에 적자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현금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익이 그렇게 박살나는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예요? 지금 내년에 SK하이닉스 한 10조 적자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경쟁력이 있다 해도 반도체 쪽에서는 돈 벌기 힘들 거고 스마트폰이나 다른 쪽에서 돈을 버는 건데 부문별로 적자 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게 안정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이 퀄리티, 재무적 안정성도 높고 이익도 안정적인 회사를 뜻하는데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 그런 회사가 있나요? KTNG랑 포스코 정도 말고 있나요? 그렇구나. 그나마도 이 두 회사 다 공기업이니까 경영진 바뀌면 또 재무정책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회사고요. 그리고 역대 또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역대 경영진 상당수가 감옥 갔던 회사들 많잖아요. 벌써 몇 개의 회사 떠오르죠. 그런 공기업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에 했었던 경영진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번에 대규모 적자를 내겠습니다. 잃어버리면 배당 주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런 그 하이 퀄리티 기업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저는 정말 인덱스로 사라. 왜냐하면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근데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자신 없다. 그 한국에 투자할 때는 코덱스 같은 인덱스. 네, 인덱스가 낫지. 한국 주식에 대해서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한다고 능력자들이 하는 거예요. 개별 종목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한국에서? 너무 변수가 많아서. 아니 일단 경영진들이 주주 돈 빼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나라인데 그렇지 않아요? IPO 해가지고 게임 개발은 안 하고 사억 사는 그런 회사들 천지잖아요. 그뿐입니까? 상장하자마자 대주주들, 오너들 전부 다 주식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상장한 다음에 또 뭐 제대로 된 실적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물 대상으로 한 신약 개발에서 실패했는데도 사람 임상 진행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 올리기만 생각하지 주가 올라가면 무조건 빼먹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멀쩡하게 보이는 회사도 그렇게 천진데 한국 주식에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저는 존경해요. 존경하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 200 인덱스 사면 되지 뭐하러 개별 종목을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하냐 이거죠. 그 인덱스는 그러면은 왜 나간 거? 왜냐면 그런 기업들이 좀 몰려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라지만 또 올라갈 때 세계에서 제일 상승률 높은 나라니까. 2020년이 세계 주가 상승률 1위가 코스닥, 2위가 코스피였어요. 이게 바닥 치고 돌아올 때는 또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실 기업이 회생하는 거니까. 지금 하이 퀄리티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이 퀄리티가 아닌 나라의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는 이 회사 망한다, 나라 망한다 소리가 들릴 때 사는데 그래서 정말 망하면 끝장이니까 그냥 다 사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주식도 너무너무 싸고 좋은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살 회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회사 몇 개의 음식료 회사들 몇 개
그렇잖아요. 라면은 먹어야 되니까. 햇반은 먹어야 되죠. 아. 그런 회사들은 좋겠죠. 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가 몇 개 있냐 이거죠. 저는 우리나라에. 네. 거의 없다. 그래서 살 거면 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불황에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불황에 오히려 M&A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크게 벌어들일 그런 하이 퀄리티 기업들은 미국에 원천지 미국에 다 있으니까 한국 주식은 인덱스로 하고 미국 주식을 개별 종목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장이 그 코로나 때처럼 좀 이렇게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는 한국 시장에서 먹겠죠. 그때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사도 그거는 능력껏 사도 조금 리스크가 지금보다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사기꾼 천지니까. 네. 우리나라 뭐 정말 편하게 코로나 치료제라고 한번 검색해서 회사들 주가 보면 10배 났던 회사들 지금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보세요. 네. 정말 치료제라는 게 제대로 나온 회사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시만 하고 그 뒤에는 그냥 테마가 만들어지고 나면 운 좋게 성과를 내거나 세력 뒤에 붙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런 능력자들은 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네. 한국에서 왜 개별주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저도 과거에 개별주를 했던 저를 굉장히 저의 과거 선택을 저주합니다. 그러세요? 네. 네. 한국은 투자의 난이도가 너무나 높은 나라이기 높아서. 때문에 폭락했을 때 그냥 인덱스 사는 게 제일 낫다. 대신에 개별 종목 투자를 할 거면 미국을 해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